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최영태입니다. 제 전공은 독일 현대사고요. 금년 2월에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이라는 책을 한 권 냈고, 독일사를 하지만은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장을 하면서 전남대학교의 5.18에 대한 교양 과목을 도입해서 그 과목을 직접 몇 년 동안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18, 김대중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국 민주화 이익에 있어서 5.18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 내용은 그게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원동력으로서 5.18 그리고 6월 항쟁 이후 5.18 진실규명운동이 법적인 측면에서 이행된다는 차원에서 과거사 청산운동의 모델로서 5.18 그리고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 또 한국 민주주의를 압박하는 중요한 요인인 남북 분단 문제가 5.18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5.18을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보면은 세계 민주화운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민주화운동사와 영국의 민주화운동사를 종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프랑스 정치발달사를 보면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폴레옹 쿠데타와 나폴레옹 전쟁, 그리고 나폴레옹 시각과 왕정 복귀, 1830년에 7월 혁명, 1848년에 2월 혁명, 1870년에 독불전쟁, 그리고 1871년에 파리 공인 등 1789년부터 1871년까지 한 8, 90년 동안에 정치적 격변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애국 교과서인 우리나라 세계사에 그 이름을 올린 사건만 하더라도 10여 개가 될 정도로 큰 사건들을 거듭해서 겪게 되죠. 그런가 하면 영국의 경우는 프랑스와는 정반대로 점진적이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정치 발달사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1640년대 청교도 혁명에서 왕이 처형된 것을 빼고는 1688년에 명예혁명 이후 18세기, 19세기, 20세기 300년 이상 동안 특별한 정치적 격변 없이 민주주의를 발달시켰어요. 그래 두 나라의 민주발달사 역사가 매우 상이한데 우리의 이 민주발달사를 보면 1948년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승만 독재와 4.19 혁명, 5.16 쿠데타, 그리고 1972년에 유신체제 선포, 그리고 부마 항쟁, 1980년에 5.18, 1987년에 6월 항쟁 등등 우리나라도 정부 수립 이후 1987년까지 30년 동안에 많은 정치적 격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6월 항쟁 이후에는 이제 처음으로 비록 수직적 정권 교체이긴 하지만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군부 세력으로부터 민간인으로 통치가 넘어가는 문민정부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1997년에는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몇 차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다가 다시 2017년, 18년, 2016년, 17년 촛불 혁명을 겪지만은 그것도 민주적,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을 하고 오죠. 우리 역사는 1987년까지는 격변의 역사, 그런 측면에서 프랑스 어떤 정치 발달사를 연상케 하는
6월 항쟁 이후 5월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그런 고비들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하고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어떤 점진적 평화적인 정치 발달사를 또 연상케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 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인 나라가 100여 개가 넘지만 그 나라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국만큼 안정적으로 정치적 발전을 이룬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정치적 격변을 겪었지만 그래도 성공적인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만은 한국의 그런 정치 발달사, 격변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평화적인 정치 발달사에도 그렇고 항상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그 역사의 한 복판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정치 발달사에서 가장 큰 격변의 한 복판에 해당되는 것이 5.18이라고 알 수가 있고 또 그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앞당겨지는데 또 정신적 운동력 역할을 한 것이 5.18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운동력으로서 5.18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역사적 사건에는 보편적 특징과 특수성이 있어요. 즉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습니다. 5.18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5.18이 일어나기 직전 1980년 봄은 서울의 봄이라고 할 정도로 서울이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고 또 전국적으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고 그 중에 하나로 강주에서도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강주의 민주화운동은 4.19 이후 우리가 추구했던 그런 어떤 민주주의의 특징을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5.18은 바로 가까이는 1980년 봄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주화운동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강주 시민들이 내걸었던 구호, 즉 계엄령 해제하라, 전두환 물러나라, 직선제 개헌 실시하라, 이게 다른 지역 사람들과 똑같은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5.18은 우리 민주화운동의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5.27 비상계엄 조치로 인해서 다른 지역들은 민주화운동이 지하로 숨었는데 강주에서만 계속되었느냐? 그 원인, 배경을 밝히는 것이 5.18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18의 특수성과 관련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호남 지역 사람들의 경우는 의향으로서 전통을 얘기하고 또 강주라는 도시가 당시 한 7, 80만의 도시로서 상당히 넓으면서도 좁은 도시. 그래서 어떤 사건이 퍼졌을 때 곧바로 그게 이제 시민들에게 확산되고 또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특징들. 그런가 박정희 시대 때 지역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았는데 이제 80년 봄이 일어나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한국의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박정희 시대 때의 그런 지역적 차별은 시정 내지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5.17 비상계엄 조치로 그런 것들이 깡그리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17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강주와 호남민들이 가졌던 분노와 좌절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가졌던 분노, 좌절보다 농도가 더 컸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 서울이나 부산에서의 80년 봄의 민주화운동은 한국 사회를 독재정부로부터 민주정부로 바꾸겠다라는 그 정치적 성격이 강했다라면 호남 지역 사람들은 그 정치적 성격에 덧붙여서 사회 경제적 차별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망감이 이제 강주 호남에서 더 커졌을 것이고 그 실망감 역시 바로 전두환 5.17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반발감을 더 강하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강주 사람들의 경우는 또 김대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컸었어요. 이미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는 영남 지역과 전라도 지역 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한 2만 표 정도 앞섰습니다. 그 극심한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경상도와 전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앞섰다라는 거. 그래서 이미 국민적
어떤 그 지지를 받은 사람인데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참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컸었는데 바로 그 기대감도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1980년 5월에 강주 사람, 호남 사람들이 가졌던 실망감이 컸고 이것이 바로 학생들이 일으킨 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증폭되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5.18에는 전국적으로 가졌던 민주화운동이라는 보편성이 있는 반면에 또 강주에서만 왜 그런 운동이 일어났느냐라는 측면에서 특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18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분들입니다만은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는 계엄군에 맞서 싸운 용감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국방부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위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위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는데 그 중에 강주에 파견되었던 대대장의 소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소견문의 제목이 4가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뭐냐? 공수부대가 출동했는데 시민들이 도망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공수부대 앞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따지더라고요. 이게 공수부대의 역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오히려 시민들이 공수부대에 돌을 던지고 싸움을 걸고 네 번째 가장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공수부대원들이 시민군에게 붙잡혀버립니다. 그 현역 대령은 그렇게 4가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소감을 썼는데 바로 80년 5.18 때 강주가 그랬었습니다. 정말로 맨몸으로 그 공수부대와 맞서 싸웠어요. 그리고 공수부대가 전략적 차원에서 철수를 했던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했던 간에 5월 21일 시민군에 쫓겨서 철수를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렇죠. 두 번째 이제 5.18의 특징은 뭐냐 하면 높은 시민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5월 21일부터 5월 27일 새벽까지 많을지만 한 6일 동안 경찰력과 군의 어떤 그 지휘권이 공백이 생기는 치안 부재의 상태예요. 그때 강주에는 약 2,000명의 시민군이 총을 들고 배회를 했습니다. 그 2,000명 중에는 당시까지 사회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그런 넉마주의자나 구두닦이 등 아주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소외된 사람들이 총을 들었습니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원망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강주에서는 금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체 틀리지 않았고 평상시보다 오히려 범죄율이 낮았더라는 거예요. 헌해를 동참하는 시민들의 행렬 그리고 시민군들을 위해서 주먹밥을 만드는 아주머니들의 어떤 그 모습 등 어떤 세계 민주화운동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시민정신을 가졌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강주 5.18에는 다른 민주화운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가슴 뭉클한 사연이 있습니다. 뭐냐? 5월 26일 계엄군이 진주를 할 때 계엄군은 헬기와 탱크와 장갑차와 등 모든 중무장을 하고 진군을 했어요. 한 2만 명가량 됐습니다. 거기에 맞선 시민군은 불과 한 500명 내외 정도. 유일한 게 켈빈 하나예요. 그리고 뻔히 죽을 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에 남아서 계엄군과 싸우다 장렬한 전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5.18에는 이 5월 27일 그 장렬한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5.18이 일어난 이후 전국의 민주화 세력들이 높은 부채감을 가졌고 감동해서 그 감동, 부채감이 80년대 내내 5.18 대승운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리고 이끌게 만든 그 정신적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채감, 즉 80년
80년 봄의 민주화운동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서울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붙여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5.17 비상계엄 조치로 인해서 서울은 잠잠해지고 강주만 민주화운동이 계속되다가 그 큰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의 민주화 세력들이 강주 시민들의 높은 부채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싸워졌더라면 강주만 그렇게 희생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 이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들고 그랬던 겁니다. 민주화운동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격렬하게 싸웠는데, 그 격렬하게 싸운 사람들마저도 우리의 이 격렬함이 80년 강주에서 일어난 그 격렬함에 배견되지는 못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5.18이 계엄군에 의해서 이제 무산되고 나서 바로 5.18을 계승하려고 하는 이제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로 항쟁이 종료된 3일 후인 5월 30일 날 서강대 재학생 김의기 씨가 바로 투신 자살을 하고, 또 6월 9일 날은 노동자 김종태 씨가 또 분신 자살을 하고, 81년 봄에는 서울대생 김태훈이 또 투신 자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거리에서 싸우고 하는데, 그들이 내건 구호 중에 중심이 바로 5.18 진실 규명하라, 학살자 처벌하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80년 5.18부터 1980년 6월 항쟁 때까지를 7년 항쟁이라는 용어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7년 항쟁. 바로 6월 항쟁 때까지 7년 동안의 싸움의 핵심은 뭐냐? 바로 강주 시민들이 싸우며 쟁취하려다가 좌절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또 강주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고,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80년 5.18이 좌절된 후부터 87년 6월 항쟁 때까지 그 싸움은 바로 5.18의 계승운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두환 정권이 바로 광주를 진압하고 정권을 잡았지만, 광주에서 많은 희생자를 낸 것 때문에 정통성의 치명적 결렬을 입게 되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은 그 도덕적 정통성이 결여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게 있고,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역사상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그들이 스스로 수많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들에게 또 족쇄가 되어서 바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 항쟁이 일어났을 때 왜 전두환 정권 같은 그 잔인한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계엄령을 모의했었잖아요. 선포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최종적인 이행 과정에서 이제 중단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로는 올림픽을 유치했는데, 그리고 올림픽을 전두환 정권의 정가의 보도처럼 자랑을 했는데, 만약 계엄령을 선포하고 6월 항쟁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올림픽이 무산될 수가 있고, 그러면 전두환 정권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거라는 것. 즉 5.1 올림픽을 유치한 것이 다시 전두환 정권의 족쇄가 되어서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압력인데, 미국이 압력을 넣게 된 배경 속에는 바로 5.18의 교훈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바로 5.18 때 미국이 어정쩡한 행동을 취해서 한국의 반미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만약 6월 항쟁 때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것을 미국이 제재하지 않고 80년처럼 방관한다든가 했을 경우 한국의 반미운동이 더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두려움,
그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게 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5.18과 관련된 거예요. 5.18의 상처는 강주 시민, 민주화 세력만이 아니라 바로 군부도 입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군부는 강주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학살자라는 그런 규탄을 받게 되었고 정통성의 결렬이 있게 되었고 따라서 5.18의 트라우마는 강주 시민들만이 입은 게 아니라 군부도 입었다. 군부도. 만약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서울 시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혹은 강주에서 다시 바로 80년 강주에와 같이 계엄에 저항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80년은 강주라는 지역에서만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진압했을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부산에서도 똑같이 강주를 닮은 그런 저항을 한다면 정말로 군부가 그것을 진압할 수 있겠느냐. 또 진압했을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겠느냐라는 거. 그래서 이 강주의 어떤 트라우마가 전두환 정권으로 하여금 계엄령 선포를 주저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따라 저는 5월의 명령들이 바로 전두환으로 하여금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5.18은 학생들에게 전국의 민주화 세력들에게 전두환 정권에 맞서 싸우도록 하는 정신적 원동력이 되었고 그리고 전두환 정권으로 하여금은 마찬가지로 6월 항쟁 같은 때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게 만든 한 가지 원인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의 감정을 정의하면서 그것은 자기의 가치와 맹의 위반에 대한 반응이며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이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 일어난 일에도 반응하는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또한 부정의에 대한 느낌과 인식의 근원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임스 윌킨스는 저항정신을 가리켜 반항적 기질과 이상주의의 혼합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0년 5월 강주 시민들의 어떤 투쟁은 반항적 기질과 더불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어떤 꿈, 즉 이상주의의 혼합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980년부터 1980년 6월 항쟁 때까지 강주 정신은 바로 한국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원동력이 되었고 한국민주화운동을 즉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그런 또 촉매제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 이 강주 호남 사람들의 투쟁은 두 가지 갈래의 성격을 띠죠. 하나는 거리 투쟁이고 하나는 선거 투쟁입니다. 이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고 직선적 개헌이 정치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민주 세력의 집권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주에서는 민주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 후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1987년 대통령 선거 때는 강주에서 김대중 후보에 대한 득표율이 97.3%입니다. 선거공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전남이 한 95% 가까이 되고 이 많은 외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97.3%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한 후보에게 90% 이상 표를 줄 수가 있느냐. 아무리 강주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심정을 이해한다 하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근데 당시 김대중 후보와 이해창 후보의 표 차이가 39만 표에 불과했잖아요. 보통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강주의 득표율이 한 90% 정도로 낮춰진다면 그리고 전남 전북의 득표율이 그 정도로 낮춰진다면 김대중 후보는 당선되지를 못했습니다. 선거공학적으로 도저히
안 가는 그런 득표율이 있었기 때문에 97년에 민주진영 후보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거든요. 5년 후 노무현 후보에게 강주가 보낸 득표율이 몇 프로냐면은 95%. 잘 알다시피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라는 게 얼마나 심했습니까? 노무현은 영남 지역 출신인데, 근데 강주에서 95.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강주 사람들에게 이런 투표 성향이 나타나는 것은 5.18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1971년도에 김대중 후보와 박정희 후보가 경쟁을 했죠. 그때는 영남 지역의 박정희 후보에 대한 득표율이 호남 지역의 김대중 후보에 대한 득표율보다 높았습니다. 71년도에 전라도 사람들은 대구 경북 사람들이 박정희 후보에 보낸 득표율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 전에 63년도 대통령 선거 때는 호남 사람들이 윤보순 후보보다 박정희 후보에게 더 찍었잖아요. 67년 선거 때는 비슷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민주진영에게 선거공학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지지를 거는 것은 바로 5.18 이후부터입니다. 강주, 호남에서는 5.18 이후, 이제 6월 항쟁 이후에는 선거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선거투쟁. 이 투쟁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 선거로서는 이런 득표 성향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강주에서는 6월 항쟁 이후에는 한편으로는 거리투쟁이 치열했고 또 한편으로는 선거투쟁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민주 세력이 정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이제 5.18은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정신적 운동력이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 5.18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요시할 것은 뭐냐면은 과거사 청산운동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87년 6월 항쟁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5.18 진실규명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와중에 이 노태우 정부 때 이제 5.18을 폭동해서 민주화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면서 명예회복이 시작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 때는 5.18에 대한 또 명예회복과 더불어서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하고 그러면서 5.18 학살 세력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고 또 김대중 정부 때는 유공자, 애국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5.18이 법적인 측면에서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요. 소위 말해서 과거사 청산운동의 한 모델로 자리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 또 용기를 얻어서 바로 억울했던 사연들의 진실규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제주 4.3 진실규명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주 4.3 진실규명운동은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마무리가 돼서 국가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제주 사람들의 피해는 강주 사람들의 피해보다 훨씬 컸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억울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억울하다는 말을 하면은 바로 그 가족의 정체가 드러나게 돼서 빨갱이 가족이라는 누명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말도 못했어요. 근데 5.18 진실규명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들도 이제 당당하게 진실규명을 요구하게 되고 여기에 민주정부가 하답해서 제주 4.3 항쟁의 명예가 회복이 되는 그러면서 그 장민간인 학살사건이라든가 등등 우리 역사에서 진실규명이 안 된 사건들이 속속들이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간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5.18 진실규명 작업은 5.18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어떤 진실규명 작업의 한 시작점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5.18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다고. 우리 역사에서 친일 정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과거사 정산 작업이 정말로 절름발이었는데, 민주화 운동에 관한 것만은 5.18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본 궤도에 올랐다는 것이죠. 세 번째, 5.18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특징으로서는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해방 이후 우리 역사에서 큰 비극적인 사건들 대부분은 남북 분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극우 반공주의자들이 남북 분단을 악용해서 민주 세력들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런 역사에서 5.18도 처음에 출발했을 때 전두환 세력들은 바로 5.18이 북한에서 난파시킨 간첩들에 의해서 혹은 불순분자들에 의해서 책동되고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제 홍보를 했죠. 그래서 5.18을 바로 북한과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 개혁민들이 시내에서 학생들에게 공봉을 해줄 때 내뱉는 말이 바로 이 빨갱이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5.18 때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취조를 할 때 맨 먼저 하는 얘기가 이 빨갱이들이라고. 그리고 북한과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렇지만 북한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실패했어요. 제가 적은 5.18에 대한 논문을 몇 편 썼습니다만, 그러면서 5.18 때 나왔던 유인물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유인물들의 북한을 이롭게 할 것 같은 그런 문구가 들어간 유인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정부에 대해서 극도의 분노감을 느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강주가 혹시라도 전두환 세력들에게 반공 이데올로기 빈미를 제공할까 봐서 정말로 그 부분을 절제했어요. 오히려 북한은 우리 행동을 오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유인물에도 그런 글귀들은 나옵니다. 그래서 전두환 세력이 5.18을 북한과 연계시키려고 했었는데 실패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증거를 찾아봐도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전두환 세력들이 바로 5.18과 관련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가장 큰 게 바로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한국사에서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되었든 간에 북한과 연결시킬 수 있는 조그만 빈민가 나와도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5.18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이게 바로 강주 사람들을 이념으로부터 자유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민주화 세력들로 하여금 5.18 진실규명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 뒤로 뛰쳐나가게 만든 것도 5.18이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5.18이 이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건이었다면 이 강주 밖의 사람들이 5.18 정신개선운동에 그렇게 능동적으로 나오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18은 다른 한편으로 뭐냐? 바로 남북 분단이라는 이 비극적 사건 때문에 군부 세력들이 바로 강주에 와서 그런 만행을 저질렀고, 따라서 5.18과 같은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남북 분단이 극복돼야 하고, 적어도 한반도가 평화롭게 돼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이 돼야 한다는 이런 인식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이유 때문에 미국도 결국은 권력을 가진 군부 세력에 힘을 보태주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5.18은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5.18은 바로 분단 극복이라는 과제, 이것을 갖다가 더 강하게 인식시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이 지속되고 남북 간의 냉전이 계속되는 한 5.18과 같은 사태는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한반도의 평화가 없고 그런다면 민주주의는 더 공고화될 수가 있고, 또 역으로 말하면 한국 민주주의가 더 공고화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앞당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강주는 이제 말해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남남 갈등이 심하잖아요. 남북 문제와 관련 남남 갈등이 심한데, 저는 강주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1997년도에 김대중 후보에게 97.3%의 지지를 보냈는데 당시 김대중 후보는 선거 중요한 이슈로 햇볕 정책을 내걸었다. 광주 시민들이 97.3%의 지지를 보낸 것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남남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 바로 강주다. 그런데 강주만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말고 평화운동을 하자. 그리고 강주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하는 것이 바로 5.18 정신의 또 다른 계승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5.18 같은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강주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임진각의 4.27 1주년을 기념해서 평화손잡기 운동을 했는데 강주 전남에서 임진각까지 5,000명이 왔습니다. 저 여수에서는 새벽 5시 출발했어요. 오전에 이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7월 18일 날 강주에 수영대회를 할 때 수영대회장으로부터 5.18 광장까지 평화손잡기 운동을 했어요. 한 5,000명가량이 왔는데 거기에는 진보 세력이 주도했지만은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 살 운동살기협의회, 그 다음에 등등 보수 단체들도 다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남북 문제, 평화 문제에서도 바로 80년 그런 정신을 한번 계승해보는 이 강주가 모델을 보인다면 남북 문제와 관련된 이 극심한 갈등을 다른 지역에서도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주가 이제 민주, 인권, 평화라는 3대 기치를 강주 정신으로 내걸고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5.18의 어떤 지역적 차원에서 5.18의 계승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18은 끝나지 않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 진행 중이라는 것은 정신 개선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 박명진 관장님 교수님께서는 오전에 발표를 먼저 하셔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한국 민주화 이행에 있어 김대중 역할에 대해서 임혁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임혁백입니다. 저는 2017년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명예교수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2017년 9월에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석좌 교수로 강의와 연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금까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석좌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해온 역할과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민주화 과정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권위주의 독재 정권을 퇴장시키고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트랜지션, 민주주의를 전환이라는 이 과정과 다른 하나는 이렇게 어렵게 수립한 민주주의를 어떤 외부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복되지 않는 민주주의로 공고화하는 것입니다. 컨솔리데이션. 근데 이러한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모두 김대중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1987년에
6월에 민주화를 이룩한데 김대중 대통령은 1960년부터 주장을 했고 마침내 1987년에 민주주의를 전환을 이룩했고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1997년 12월에 최초로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달성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공과를 이룩했다는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가히 한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Founding Father of Korean Democracy 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라서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 전환기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역할과 리더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환을 위한 그 역할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그 전환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발휘한 리더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야말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주 굉장한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1961년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정희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그 전에 그 직전에 실시된 보궐선거를 인제에서 출마했는데 거기서 보궐선거에서 최초로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으러 갔더니 쿠데타가 이미 벌어져서 탱크 장갑이 차고 국회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쿠데타는 쿠데타고 내가 당선증 좀 찾으러 왔어. 그때부터 김대중과 박정희의 말하자면 결투가 시작되었고 그것은 박정희의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고 박정희 사후에도 말하자면 박정희를 개선하겠다는 전두환과 신군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3공화국에서 민주화 투쟁을 보면 우선 1963년에 목포에서 당선되고 박정희는 굉장히 모든 역량을 넣어서 절대로 김대중을 당선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이 당선되어서 대변인이 되었고 김영삼, 이철승과 함께 40대 기수가 됐고요. 그래서 71년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김영삼을 이기고 야당 후보가 돼서 박정희와 대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소위 말하는 대중정치, 이름이 대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중경제를, 대중경제로는요, 대중경제라는 책자를 냈습니다. 이름 백문백답이라는 대중경제 백문백답. 그야말로 최초로 정책 대안을 제시한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1971년에 비록 한 90만 표로 패배했지만 사실상 승리한 다름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충단 유세에서 박정희가 삼선되면 선거가 없는 영구집권 총통령이라는 거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경고로 한 달 후에 총선이 벌어졌는데 총선에서 신민당이 기존의 37석보다 52석이 많은 89석을 확보해서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더 이상 영구집권을 할 수 있는 개헌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박정희가 유신 쿠데타를 일으켰어. 유신 독재 체제를 수립했습니다. 그야말로 박정희는 71년 장충남 다시 박정희의 장충남 유세에서 다시는 여러분들에게 표를 달라고 구걸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박정희가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유신 때는
국민들이 박정희를 뽑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정희가 체육관에서 그냥 뭡니까 국민 주체 그 선거인단에서 체육관 선거에서 그냥 당선되니까 그야말로 오히려 공약을 지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계속 김대중과 박정희의 대결이 계속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유신 체제가 이제 됐는데 유신 쿠데타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도쿄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국을 포기하고 일본에서 반유신 투쟁을 하다가 미국 망명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망명 중에도 이제 민주주의 회복 통일 촉진 국민회 소위 한민통을 결성해서 유신 반대 민자 운동을 하는 중에 이 한민통의 일본 지부를 결성하기 위해서 다시 일본에 입국해서 그 중에 73년에 7월에 중앙정부 요원에서 납치된 그러니까 바다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미국의 도움으로 강제 귀국 조치가 돼서 가택연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택연금 상태에도 불구하고 76년 3월에 아까 많은 분들이 명동 3인 구국선언을 많이 언급하시던데요. 바로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어떻게 나와서 명동 3인 구국선언을 했고요. 이 구국선언으로 긴급조치 고위원으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8년을 받았는데 77년에 5년형으로 확정받고 이제 옥고를 치르는 중에 단식을 하면서도 저항을 했고 78년 12월에 형제평정 가석방 후에 장기 가택연금에 들어가서 다시 79년 4월에 윤보선, 함석헌, 문익환 등과 함께 민족통일위원 국민연합 결성해서 공동의장이 되어서 반유신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택연금이 말하면 79년 10월 20일 박정희가 김정일에게 피살을 되면서 긴급조치 보호 해제되면서 이제 마침내 가택연금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의 피살로 유신체제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서울의 범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범은 길지 않았고 곧 광주 사태로 광주 학살로 말하자면 광주의 겨울이 왔습니다. 서울의 봄에서 광주의 겨울이 와서 이 한국의 민주화의 봄은 말하자면 처참하게 엄청난 이 대량 학살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민주화 항쟁을 말하자면 압살하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나자 전두환과 신군부가 김대중 오늘의 이 주제인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을 일으켜서 사형시키려 했는데 지난 세션에서 이야기했듯이 레간 대통령 그리고 미국 친구들 도움을 통해서 이제 형집행 정지가 되고 1982년 12월에 2차 미국 망명을 했죠. 이 미국 망명 중에 김대중 대통령은 에드워드 케네디, 독일의 빌리 브람, 바이츠 제커, 요한 바오로 교황 이러한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한국 민주화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했습니다. 바로 이 미국 망명 중에서 국제적인 어떤 민주화 활동을 통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민주화 운동가로 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공화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1985년에 그야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귀국을 결성했습니다. 왜냐하면 1985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 총선을 야당을 돕기 위해서 귀국을 결심했는데 이때 하원 의원 폴리에타 페이언 하원 의원, 브루스 커밍스 교수, 앳 베이커 교수, 그렉 대사 등이 김대중을 지키겠다면서 같이 동행 말하자면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위크지는 커버 스토리에서 스토리 홈카밍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스토미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번개치고 그 스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토미한 홈커밍이라고 인카버스터를 냈는데 귀국 즉시 안기부요원에 연행돼서 같은 경험됐고요. 그래서 그 중에 그 미국 망명 중에 이미 김영삼과 함께 민추협을 조직했고, 그래서 그 귀국 후에 말하자면 그 민추협을 기반으로 해서 말하자면 그 신당인 신한민주당의 선거 승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신당 바람을 일으켜서 제1야당을 부상하게 되고, 그야말로 그때부터 한국인들은 두 사람의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이끄는 수권 능력 있는 대한 정당을 갖게 됐고, 바로 민주화 연합 세력과 독재 정권 간의 어떤 그 힘의 균형이 민주화 연합 세력으로 기울어지는 계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한민주당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거세게 밀어붙였고, 여기에 견도안이 1987년 호원 조치로 대응하자 바로 이 김대중과 김영삼을 주는 제도권 야당과 제야민주운동 세력, 급진적 학생운동권이 내부 이견을 연기하고, 말하자면 그 국본 국민운동 본부를 조직해서 호혼철폐 직선 정치, 호혼철폐 독재 타도와 같은 온건한 민족 경쟁 회복에 초점을 맞춘 대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온건하고 단순한 그거가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그 당시에도 이 레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빨갱이 컴플렉스가 있어서 영웅세를 몰릴 위험 부담이 없이 민주투쟁에 동참했어요. 그래서 화이트 칼라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최대 다수의 민주화 연합이 형성되었고, 마침내 6월 29일에 군부 독재 정권의 항복을 받아내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민주주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이 뭐냐? 첫째 들 수 있는 건 순환과 열정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그 막스 베이거는 지도자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 무엇보다. 이게 라이덴샤프트라고 그러는데, 라이덴샤프트는 다른 말로 파시온인데, 파시온이 열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파시온이 이게 그런 단순한 열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 그 호주 배우가 나온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열정,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맨날 매 맞고 맨날 그야말로 그 고통을 나와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냥 예수님이 희생당하는 건데, 바로 그 패션이라는 것은 순환입니다. 그래서 바하가 마태 순환곡 했을 때 어떻게 독일 말로 번역하냐면 마테우스 파시온이라고 합니다. 파시온은 그냥 열정이 아니고 순환입니다. 이게 순환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 예수님이 말하자면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김대중은 순환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한국 시민들을 민주화에 동참시킬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科目, 가택연금, 그리고 신군부에 의해서 그 사형까지 언도받으면서 말하는 이러한 자기 순환, 자기 희생을 통해서 민주화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고, 국제적인 민주화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원의 모빌리제이션, 수많은 대중을 민주화로 대의에 동참시키고 거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동원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천부적인 달변과 그 논리로 말하자면 질풍노도같이 100만 시민을 장충 유세단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의 사자우인데, 김대중이 대통령이 대중을 끌어들여 동원할 수 있었던 건 연설의 선동력이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논리로 무장되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대중경제론 같은 그 정책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회의원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은 15분 연설하기 위해서 10시간 준비했다는 이 공부벌레입니다. 그리고 그 71년 대선에서 대중경제 백문백답, 그 4대국 보장론,
이와 같은 엄청난 이 정책 때문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김대중 대통령은 동원에 능한 지도자지만 그 동원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공부하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험을 감수하는 리더십입니다. 솔선수범해서 위험 부담을 감수함으로써 대중의 민주화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투쟁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불확실성이 지배했습니다. 1984년에도. 그 라이벌인 김영삼과 민첩을 조직했죠. 미국에서 기국에서 말하면 신한미 수군 정당을 키워서 이 대안을 조직했고, 그리고 그 1985년, 87년간에 이 벌어진 민주화 세력과 정권 간의 이 대결에서 항상 자기 희생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야 세력과 제도권 간의 가교 역할을 해서 최대한의 민주화 연합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민주주의 공고하기에 김대중 대통령의 역할과 리더십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민주화를 가져오기 위해 1987년 민주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투쟁을 했는가, 그 투쟁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가를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마지막 1997년에 동아시아 최초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일으켜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키는 그 시기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 하고, 그리고 집권해서 5년 동안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라놨는가에 관한 역할과 그를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대중은 이 전환과 공고 과정을 모두 주도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87년 이후에 이제 무효부터 우리가 민주주의 공고하기에 들어가는데, 이 공고에 필요한 것은 이제 거리에 대중을 끌어모으는 동원 리더십이 아닙니다. 이제는 공고에 필요한 거래적인 리더, 협상과 이걸 통해서 실질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거래적, 트랜잭셔널 리더십이 필요한데, 마침 그 1988년에 여소야대가 구도가 됐고 김대중 대통령의 평민당이 제1당이 되자, 말하자면 제1당의 대표로서 민주화를 위한 개혁을 위해서 노태우 정권과 새 그 야당 연합 지도자들과 협상과 타협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당 연합의 리더로서 김대중은 민주주의 전환이 질풍노도로 각인된 이 과격한 운동권 정치인 이미지를 퇴각을 하고 협상과 타협에 대한 이회주의자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제 반대와 투쟁만 하는 운동권 정치인이 아니라 정권을 담당해서 통치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국민들 신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사수 끝에 대통령 선거에 승리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평화적 정권 교체가 엄청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에.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동아시아 어떤 나라도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한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도 2000년대 들어와서 일본은 계속 자민당이 1955년 체제 이후로 한 번도 일본은 정권 교체가 없었습니다. 1.5 정당 체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이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가 되고 평화적 정권 교체로 한국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겁니다. 그래서 더구나 1997년 이 대선에서 외환금융위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6.25 국난에 버금간다는 이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믿고 민주주의 하에서 살겠다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경제위기를 불러온 집권 여당의 책임을 물었고요. 그래서 이 평화적 정권 교체는 한국 민주주의가 이 정권 교체의 제도화를 이룩함으로써 위기 상황에도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전면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그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이 뭐냐? 아니면 이 평화적 정공 조치가 김대중 대통령의 공고화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흔히 김대중 대통령은 투사 이미지가 강한데 오히려 이 민주주의 전환보다는 민주주의 공고화에 적합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이 지도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변혁적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번스에 의하면 변혁적 지도자는 그 큰 목표와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국민과 혼연일체가 돼서 모든 사람의 능력 이상의 열정을 발휘해서 큰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 공고화, 외환금융위기 극복, 남북평화라는 큰 목표를 세우고 열정을 가지고 이러한 국민적 국가적 목표를 국민과 공유하면서 혼연일체가 돼서 6.25 국난을 방어하는 외환금융위기를 극복했고 햇볕 정책이라는 대북 포용 정책을 통해서 휴전 후 최초로 남북 정상을 해서 남북 합의를 이뤄내고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문진 리더십입니다. 문진 리더십은 뭐냐면 공자가 자로에게 나루터 가는 길을 물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루터가 뭡니까? 이 백성들이 사는데 백성들로 내려가서 백성들에 들으라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 들어야 되는 것. 이게 이제 문진 리더십인데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국민 속으로 내려서 국민도 들어야 된다는 리더십이 공자의 문진 리더십인데 제가 그 민주화 이후에 여러 우리 상김도 있고 여러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그 정책기획위원회 그 위원으로 제가 5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곁에서 많이 뵀는데 이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들을 줄 아는 점 듣습니다. 좀 불쾌해도 계속 듣습니다. 끝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인내심을 가지고 그걸 경청을 하고 계속 깨알같이 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들을 줄 아는 지도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선된 이후에 국민과 대화를 몇 번 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완전 소통을 해서 이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이 가치를 공유를 하면서 혼연일체가 돼서 한반도의 냉전 체제를 깨는 엄청난 변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열정, 책임, 균형적 판단의 리더십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막스 베거의 리더십인데요. 막스 베거가 이야기하는 그 지도자는 우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러한 리더십이 있으면서도 이런 그 자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악마대하고 활동하는 이런 그 실용주의적인 그 태도를 가지고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놓고 그 결과물에 책임을 지는 책임감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열정과 책임감 간에 이 균형적 판단, 균형적인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그 아우겐마스는 독일어로 아우겐마스라고 균형적 판단을 할 줄 아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그 이야기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의 한반도 평화라는 이 열정에 충만했으면서 항상 이 일을 위해서 악마와 자신의 적과도 대하고 자신의 그 야당 아니면 자신 과거에 자신의 어떤 반대편에 섰던 인사들을 말하자면 그 발탁을 해서 그것을 결국 추진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가졌고 그래서 항상 이 열정과 책임 사이에 이 균형을 취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면 아까 이 김대중 대통령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거래적 리더십을 이렇게 협상과 타협을 하는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대부분 추진했던 민주화 계획이 입법화돼서 90% 넘는 비율로 여야 합의해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남북 평화 추진하면서 군부 독재에서 북한 문제 담당했던 강경 보수인으로 알려진 강인덕을 통일부 장관 앉히고 안기 부장에는
군부 정당 출신인 이종찬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 인사들이 여기서 안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영국 문자로 이심받는 김대중이 북한의 나라를 능력해서 냉전 보수 세력의 이구심을 이렇게 더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그를 위해서 실용주의적인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보수 인사들이 통용해서 이 보수 인사들이 바로 김정은 대통령의 남북평화 정책을 실제로 추진해서 오래 물고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정윤리, 열정 리더십에만 집착하는 그런 정치나 책임력을 충실해서 말하자면 IMF가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 이론과 맞지 않는 신자유주의적인 제도를 수용하라고 IMF가 강요했을 때 흑묘백묘를 이야기한 등소평의 실용주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단시일 내에 한국의 외환금융위기를 V자형으로 우리가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러한 이 남북평화, 민주주의 공고와 IMF 극복 이런 것을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이념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자신을 박해했던 악마 같은 적들과 거래 타협 포용해서 실적을 만들어지는 지극히 실용주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열정과 책임감 사이에 균형적 판단을 할 줄 아는 그런 리더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하기 좋은 리더가 갖춰야 될 이 조건이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서강대학에서 강연할 때 이 학생들에게 정치인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함께 갖춰야 된다.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선비처럼 올곧게 따지는 문제의식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고 돈을 벌고 어떻게 물건을 사고 팔지를 생각하는 상인의 현실 감각을 적절히 좋아하는 정치인이 성공한다고 강연한 데서 이 김대중 대통령의 균형 감각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열정과 책임감, 이상주의와 실용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실사구시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동철이 김대중 대통령의 별명이 인동철입니다. 추운 겨울에서 꽃을 피우는 추운 겨울 온갖 풍성을 참고 꽃을 피우는 인내의 리더십이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인내를 패배를 인내하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준비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잠을 쫓아옵니다. 하도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민으로 선택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던 준비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6.25 국난에 버금가는 외환금융위기를 극복하고 IT 인프라를 구축해서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IT 산업을 개발했고 햇볕 정책과 대북 포용 정책은 그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 리더십을 우리가 이렇다면 이 사이러스 대왕 그리고 우리 키루스 대왕이라는데 성경의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 유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키루스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대왕인데 키루스 대왕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풀어주고 해방을 해서 빨리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루스 대왕이 적국의 왕이 아니라 바로 성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키루스 대왕이 바로 리더십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팔로워십, 키루스 대왕 리더십의 핵심은 팔로워십, 국민으로부터 팔로워를 받는 자발적 팔로워십을 받는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 리더십은 뭐냐면 무작정 리더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아서
국민으로부터 팔로워십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기회 왔을 때 저는 그 김정일과 집권 대연합을 구성을 해서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고 한국 민주주의 공화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 애통해야 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연설을 하면 항상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이를 시작합니다. 애민의 리더십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애민과 다른 애민은 슬퍼하는 백성들의 아픔에 같이 슬픔을 공감하는 그 리더십이에요. 애민, 이건 슬픔을 했답니다. 국민의 슬픔에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진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외환금융위기로 인해서 엄청난 그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양부가 벌어졌을 때 이 고통에 애통해하면서 생산적 복지라는 한국형 복지관을 건설했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북한 동포로까지 이 북한 동포에까지 애통의 마음을 확대해서 대북 핵백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북 정책은 제가 프랑스의 세종대왕이 앙리 4세라고 합니다. 앙리 4세. 앙리 4세가 프랑스 종교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 위군의 종교 자유를 줬습니다.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인데. 근데 그래서 자신은 카톨릭 개종을 했습니다. 이 앙리 4세가 이 종교 전쟁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일요일마다 내 왕국의 모든 서민의 냄비 속에 닭 한 마리를 넣어 놓겠다. 바로 치킨 인 더 팟이라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들어가는 정책을 통해서 종교 간의 화해를 모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당 독재에 시달린 북한 주민들의 아픔에 애통해하면서 퍼주기 하듯이 북한 주민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이 햇볕 정책으로 남북 대결을 남북 화해로 남북 대결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시켰습니다. 이것은 애통해야 하는 리더십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주의적인 비전을 가진 유일한 한국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의 그 EU가 있기 위해서는 이 2차 대전 이후에 장 모네와 로베르트 슈망이라는 이런 국제주의적인 비전과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 없었으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이 모네와 같은 그 범동아시아적인 지역 통합을 위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준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우리 흔히 마하티르와 리광류가 그런 그 동남아 연합이 아세안이죠. 아세안 주도자 역할을 했으나 그 아세안이라는 것이 아시아인들의 아시아라는 이 미국을 배제하는 좀 배타적인 지역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에 아세안 플러스 3 그 회의에서 동아시아 비전 그룹 EABG인데 이스트 에이션 비전 그룹을 제안해서 그 비전 그룹이 동아시아 연구 그룹으로 확대됐고 그 연구 그룹이 2005년에 초기 단계 동아시아 공동체가 갈 수 있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이스트 에이션 서밋을 준비했고 그것이 2005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말하자면 퇴임한 이후에 이스트 에이션 서밋이라는 이 말하면 EU에 버금가는 이 아세안 플러스 3, 6에 그러니까 아세안에다가 6죠.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괄하는 지역 공동체로 발전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이 EAS가 오늘의 EU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1998년에 일본의 오부치 수상과 신한일 시대를 공동선언해서 일본 문화에 한국 개방을 했습니다. 한국 민족주의 감정에 언나는 이 국제주의적인 문화국경 개방 조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가 개방되면 모든 이 일본 영화와 만화 이런 문화 상품이 일본 상품으로 완전히 뒤덮일 거라고 우려했지만 오히려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한국의 문화 상품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한일과 일본을 휩쓸고
일본의 한류가 중국, 대만 그리고 많은 동아시아 그 이란까지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김대중 대통령은 미래를 내다보는 이 국제주의적 비전을 가지고 성견지명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이 세계화 시대에도 동아시아에서만은 이 민족주의 맹위를 떨쳤습니다. 이 민족주의적 갈등을 국제주의적인 비전과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관용과 통합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야말로 아까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국민들을 모으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를 공고를 다짐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관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서 더 빛나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기득권 세력이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구기득권 세력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서는 승자가 구기득권 세력의 악행에 보복하지 않고 안정기관을 보장할 때 말하자면 이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승자의 관용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그 바이든의 그 연설을 보니까 역시 통합을 강조했더라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한 이후에 자기를 박해했던 세력이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당을 노태우를 사면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몰린 김종필 선거에 연합을 했고요. 집권 후에는 보수 세력과 사실상 연정을 했습니다. 외환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수 정치인 이홍구 교수를 총리에 임명했고 자신의 비서실장에 영남적 보수 정당 출신 김중걸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거에 박해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을 박해했던 세력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했고 타협을 통해 그들과 화해를 했고 전환기적인 정의를 확립하여 권위주의 과거를 청산했고 정치과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만이 우리 동네 유일한 게임이라고 믿게 되는 그 민주주의 공과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의 권위주의 과거 청산인 이걸 이제 우리가 전환기적 정책에서 전환기적 정의라고 하는데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남아프리카 넬슨 만델라의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지금 가장 그 성공한 모델로 여겨지는데요. 이 남아프리카의 만델라가 엄청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 백인 기득권의 인권체 범죄에 관해서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로 드러난 자들을 기소하고 죄를 뉘우친 자는 사면하고 나머지는 사법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2만 1,000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 5,392명이 처벌됐고 849명이 사면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델라의 진실과 화해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델라 모델은 분명하게 자기의 잘못을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는 사법 처리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5,391초고 사면은 849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오히려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5.18 광주민주운동 4.3 제주사건 진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기득권 가해자 진정한 뉘우침과 정권의 사면 없이 그 진상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수준을 그쳤다는 것이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불완전한 이 진실과 화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이 빛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박해했던 가해자들을 보복하지 않고 그들에게 안전기관을 보장해서 그들이 계속 민주적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줌으로 해서 그 권위주의 세력이 더 이상 쿠데타나 어떤 폭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전복해서 정권을 잡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민주적 경제의 선거를 통해서만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 해서 민주주의 공고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비록 그 불완전한 진실과 화해 끝났지만 거기에는 이 구기득권 세력들이 말하자면 계속 민주주의 경쟁에 계속 하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현실적인 인식이 있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금 시간이 많지 않게 내용은 좀 방대하고 긴 내용이지만 짧게 말씀드리되 이 회의를 저희가 시작하게 된 동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직전까지 김대중 관장을 맡으면서 올해 이제 6.25 20주년이나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란 회의를 저희가 기획하고 또 국제적으로 소화하고 그랬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특별히 평화센터를 포함한 민간기관들과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을 갖고자 했던 것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하고 큰 사건에 대한 단독 회의라든가 연구가 없다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느끼셨다시피 이 사건은 아직도 정당한 성격 규명과 호명, 명칭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0년 만에 최초이라는 부끄러움과 연구함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을 계기로 이 사건은 더 이상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불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대중과 민주인사들은 내란을 음모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정확하게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기획을 하면서 정당한 성격 규정과 담론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명칭, 성격은 이제는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명명이 되어야 되고 민주운동이나 우리 역사나 기억 속에 그렇게 정확하고 정당하게 이제는 위상을 이렇게 설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학술회의와는 달리 6.15나 이제 광주민주화운동은 좀 오늘 오전 발표에서 들으셨다시피 진실규명 자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아마 해야 될 일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시간을 30분을 예상을 했다가 1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저는 김대중의 국제관계는 항상 볼셰비키 혁명 이후의 세계 질서를 재편한 루즈벨트와 비교하는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단절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다리를 다시 놓았는가? 그래서 루즈벨트가 그렇게 하게 됐던 철학과 국내 정치, 사회 영향 이런 것들이 한국의 국제관계나 위상을 바꿔놓은 그게 비견되는 인물을 이제 김대중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또 연합정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오늘의 네덜란드 번영을 갖고 온 16, 17세기 민주공화주의자들을 포함해서 스웨덴의 이제 위대한 세바든 협약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국가를 만든 연합주의자들, 사회민주주의자들, 그리고
독일의 아데나우나 또 핀란드의 반네라인이나 발시키기, 미국의 모리컨이나 발시키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대중, 김종필 연합정치는 국가의 위상 자체를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라는 생각을 발표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교회, 제야, 노동, 특히 김영삼과의 7회의 정치연합은 유신과 전두환 정치를 무너뜨린 가장 중요한 정치연합이다. 71년부터 17년까지의 김대중, 김영삼, 김영선, 김대중의 정치연합의 역사는 외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장기적이고 강고한 민주연합이었다. 연합정치는 그렇고 정치 철학과 노선을 이제 이건 아직 연구가 적어서 저희가 지난해 김대중 전집을 내면서 김대중 평화센터와 함께 이제 또 본격적인 김대중학, 김대중 연구가 국내적으로 측돼야 되겠다. 그래서 김대중은 유럽의 브란트가 있고 아프리카의 만델라가 있다면 아시아인 김대중이 3대륙의 20세기 민주, 인권, 평화, 화해의 지도자들은 이 셋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되기는 연구를 많이 해야겠고 여러 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관계나 연합정치나 정치 노선을 결정한 한 지도자로서, 한 개인으로서의 정신과 영혼, 가치의 고갱이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 김대중의 웅대하고 이런 장대한 그 정치 여정을 관통하는 그런 자세라고 할까, 삶에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올해 6.15 20년과 광주민주화 40년 기조강연을 하면서도 이 영역은 좀 빼놓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그것이 오늘 발표의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 이 세 가지가 민주주의를 기별되었고, 바로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이 온갖 순환과 고난을 감내하게 했었고, 그걸 통해서 연합정치와 국민통합과 공화평화를 이루어냈다. 공화평화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데요. 연합을 통한 공화국, 참된 민주공화국을 내부에서 이룰 때만이 외국 평화를 이룰 수 있다. 평화는 안에서 시작돼서 밖에서 완성된다. 내부 평화가 외부 평화, 대내 평화가 대외 평화, 대내 연합과 연대와 공존과 치유가 대외 연합과 공존과 평화와 치유에 더불어 나가다. 이것이 김대중의 정신이고 김대중의 연설이 아니었나. 저희 연구는 오늘 김대중에 가장 이제 자료를 많이 본 사람이 장신길 박사님인데, 전집 작업을 하면서 또 모든 행간에 숨어있는 것이 바로 화해와 용서에서 민주주의 바탕에서 연합정치와 국민통합과 공화평화 일어나는 이런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영혼의 부채살, 체계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발표는 그거에 아주 용서와 화해는 사실 되지 못했습니다. 정리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대중의 저는 3대 화해나 3대 용서라는 그런 용어를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 3대 용서나 3대 화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화해와 용서만 다했느냐? 김대중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의 개인 차원에서는 무한 용서 수가 있지만 늘 이야기하는 나는 용서하면서 왜 남은 용서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화해, 보편적 화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부의 정적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공산주의자들, 한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식민지 제국주의, 그것과 화해를 이뤄나가는 내부의 자기를 살해하거나 억압하고 사형운동을 했던 독재자들과의 화해, 그리고 죽음 직전에 탈출했어야 됐던 전쟁 시기에 공산주의자들과 화해, 그리고 35년에 걸친 식민 통치를 했었던 일본과의 화해, 이것이다. 근데 원칙이 없는 용서나 원칙이 없는 화해가 아니고 세 번째, 김대중의 또 하나의 어쩌면 이것 때문에 용서와 화해가 가능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희생하고 용서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는 정의의 실현을 맡겨간다는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이런, 그래서 이 정의를 위한 그 한복판을 걸어간다는 삶의 결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의로운 자만이 용서할 수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당당한 자만이 화해할 수 있는 김대중 우주선언의 원정신이었습니다만은 생전에 대담해서 이 세 가지가 혹시 대통령님의 철학이라고 나중에 정리해도 그게 이지 않겠습니까? 하고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추 맞을 것 같다. 얼추라는 표현을 쓰셔서 제 생각에 여기 하나를 더 붙이셨다면 책임과 소명의식, 책임, 나의 가족, 나의 국민, 함께하는 세계 시민들, 민주인사들, 동료들, 작은 고향, 큰 고향, 조국, 민족, 이거에 대한 내가 이들로 어떤 희생을 해야 될까, 이런 무한 소명의식, 무한 책임의식, 이 네 번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화해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3대 화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내부에서는 산업화 세력, 또 영남, 보수. 저는 한 번도 김대중, 김영삼 단일화라든가 김대중, 김종필 단일화,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이런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항상 정치연합, 김대중, 김종필 연합, 문재인. 왜냐하면 정치 본질이 연합에 있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에, 근데 이것을 호남 충청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그냥 그리고 지역연합, 원래는 정치연합,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 함께 가는, 그리고 이제 진보 개혁 세력, 민주 세력이 보수 세력 함께 가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진영 논리, 지역, 이념을 다 극복하는 BJP 단일화가 아니고 연합.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진영 대결을 볼 때에 김대중이 넘어서려고 했더니 진영, 지역, 이념 대결 상당히 높은 경지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구성은 더 말할 필요 없죠. 내가 그 절반 경제 부분을 JP한테 연합정부를 넘겼는데도 외교안보 분야도 전부 보수 아니었습니까?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주미대사, 국정원장, 비서실장, 민주평통수석부의장. 다 있죠. 이것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지도력, 자기의 가치, 원칙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화해 정책, 나의 공정 정책, 평화 정책을 이념 대결이 가장 강력한 한국 사회에서 보수 인사 출신들로 하여금 남북화해, 한일화해, 남남연합, 남남 갈등을 극복하게 하는 이런 그 정책적으로는 아마도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서 이상적인 한일화해 뭐 김대중 오부치선언에 다 들어있죠. 외생문화 개방이라는 좁은 민족주의자들의 저항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열어서 오히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가 한일화해를 할 때 오부치 총리의 그런 선언이나 감동을 보면 김대중의 악수와 포용이 어떤 이런 파장, 파도를 일으켰는지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K-팝, 한류, 또 나아가서 K-표준, K-드라마, 이제 K-모델, K-방역까지 나가는 그 정초가 바로 김대중의 한일화해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는 남북화해, 예술적입니다. 보수, 일본, 북한. 한국에서 가장 화해하기 어려운 세 세력과 전방위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K-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김대중의 이런 화해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연합과 항상 같이 갔다는 거예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침략한 국가이고 주체이고 당국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과 화해하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되고 또 상처받고 고난받은 한국전쟁 참전자들에 대해서 최초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김대중 봅니다. 한국시위에 동원한 보수정부가 아니고 외환위기라는 국가재정의 최고 압박 상태에서도, 물론 거기에는 외람됩니다만 저도 좀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국가를 수호한 전쟁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수당이 없는 걸 보고 외국을 조사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6.25 전쟁 50주년 위원으로서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이거를 받아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앞장서 보는 백사장 장군입니다. 당시 50주년 위원장. 이런 걸 보면 일본에 대해서도 가장 독립운동가들의 현황을 말씀하면서도 일본과 화해 평화가 왜 중요한가? 북한도 마찬가지고 보수도 마찬가지고 지역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감정은 지역 화해로 전환돼야 된다. 더 이상 지역 감정을 주장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 발도 못 붙이게 된다. 그러면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시간의 압박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저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설, 중요한 언설들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한 인간이 이미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언설을 여러 차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김대중을 최악의 인간 실존 상태까지 몰아놨던 박정희가 사망했을 때에 이런 애도 성명을 냅니다. 사망이 틀 만에 나온 것은 영문으로 발표됐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일찍 한글로 완성됐는데 응급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영문으로 발표된 애도 성명, 그걸 보면 10월 28일 얼마나 이게 계산되고 타산적인 정치적 표현이 아니고 내면적이고 체화된 정신이자 영혼인가를 보여줍니다. 고결하고
아주 영혼의 울림인 애도를 표현하는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정치적 차이를 떠나서 한국민 전체가 잔압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북한 현상으로 반하면 안 되고 모든 형태의 혼란을 피해야 한다. 민주주의 회복을 통해서만 오늘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 국민의 행복과 안전의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박정희가 죽었을 때에 서거했을 때에 민주인사 일부가 환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의 첫 번째 문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는 이것은 범인이 바로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두환에 대한 김대중 내란 음모, 우리가 오늘 얘기한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수가 되었을 때에도 용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요. 나는 지금 나를 이러한 지경에 든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어떠한 증오나 보복심을 갖지 않고 용서하고자 하나님 앞에 조속으로 다짐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나의 반대들로부터 무서운 증오와 모욕과 보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나에 대한 납치범, 사통석 의제인의 암살 음모자들, 모든 허갑자들을 용서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명은 너무나 많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박정희 기념관을 수립하는 것을 예산을 지원해주고 전단노트의 사면을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민주주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의 편을 서고 잡기 때문에 김대중의 민주주의의 골간은 대화 민주주의였습니다. 남북 대화를 박정희 정부가 적극 제안하고 추진할 때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평화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만나지 않는가? 우리랑 먼저 연합하고 민주회복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면, 아니 공산주의자들만 만나자고 하면서 왜 나를 만나지 않는가? 일관되게 박정희의 대화를 저는 79년 박정희 서거 직전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화를 제안합니다. 이게 결국 두 지도자는 단 한 번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한 사람은 불기에 대고 서거를 합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김대중의 3대 영혼, 철학, 정신을 화해, 정의, 용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중은 개인적 용서와 사회적, 전체적 정의를 항상 함께 주겠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에 대해서도 나는 용서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독재의 정치적 범죄는 반드시 규명하고 평가하고 합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을 요구하지 않지만 인권 문제로서의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문제는 화해와 용서, 정의에 바탕한 그런 남남 통합, 남북 화해와 공존, 한일 또는 세계 평화의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가? 대한민국을 과연 이런 연합과 국민통일 없이 극복 가능했을 것이며, 6.15 공동선언과 정상회담을 진보 보수가 모두 열광적으로 환영했을 것이며, 또 한일 화해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도덕적, 현실적 우위, 그리고 오늘날의 발 위에 두 배를 놓을 수 있었을지, 저는 김대중의 철학과 정신이
현실 정치에서 구현될 때에 지금 루즈벨트나 또는 만델라나 브란트가 자기 조국에 기여했었던 좀 길고 유장한 그런 영향보다 더 크게 저희가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이 그 나라들 이상의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이제 바뀌고 이것이 얼마나 한국 민주화에서 중요한 계기가 됐는지 앞으로 저희가 함께 잘 기록하고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